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입니다. 이제 15번째 맞이하는 2020년 농업 농촌의 길 아침 전체회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현장 청중은 없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중계하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전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채팅을 통해서 의견 혹은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찍이 생각하지도 못한 아주 비상한 시대를 맞아 살고 있습니다. 이 비상한 삶이 어쩌면 새로운 정상적인 삶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우려가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농업 농촌의 길 전체 회의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개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자와 두 분의 지정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장덕진 교수님이십니다. 예, 우리 장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이 방향 설정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서진교 선임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우리 서진교 박사께서는 국제 질서의 새로운 흐름을 한번 진단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프 샐러드 류양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우리 농업 농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두 분의 지정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이상만 국제협력국장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우리 천학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전체 회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후원을 해주심으로써 또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 후원기관을 대표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춘 부원장님께 마이크를 드려 인사 말씀과 더불어 후원과 또 기대 말씀을 좀 들어보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정성춘입니다. 제가 이 행사는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정환 GSNJ 이사장님, 그리고 저희 이 연구원이 후원하는 전체 회의 뉴 노멀 시대 어떤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가를 기꺼이 좌장과 발표, 토론을 맡아주신 서울대 김한호 교수님, 장덕진 교수님, 류왕보 대표님, 그리고 농림부의 이상만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이 세미나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세미나가 잘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의 그 농업, 농촌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촌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 부모님이 시골에 살아 계시고, 그래서 매달 한 번 정도는 꼭 시골을 찾아가서 부모님과 소통을 통해서 농업, 농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농업 농촌은 굉장히 지금 피폐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특히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농촌의 공동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골 동네에 사람이 보이질 않는다, 이게 저희 어머님의 말씀이십니다. 어딜 가도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고 함께 협동을 할 사람이 없는 이런 게 지금의 농촌의 현실이 아닌가.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도 김장을 할 때 그래도 동네 분들과 같이 함께 김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함께 김장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공동체가 붕괴한 것뿐만 아니라 생산 기반도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제가 느끼는 제 시골의 주변의 풍경이 그렇습니다. 논이 사라지고 밭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산 기반이 크게 약화되면서 이게 만약에 지금처럼 이 글로벌 질서가 와해되고 이 과정에서 농산물을 식량을 안보화하는 이런 상황까지 전개가 된다면 우리 국가에도 굉장히 큰 위기로서 다가올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농업 농촌의 길, 이 행사가 단순한 말의 잔치에 끝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저희 농촌 사회 그리고 농업 이거를 다시 재생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하는 이런 자리가 되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으로서도 사실 저희 연구원은 농업 개방을 주도를 해왔던 이런 연구원입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생각하듯이 진심으로 저희 농업과 농촌이 다시 재생하고 발전하기를 기원드리는 이런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기조 세션을 통해서 대학에 계신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정부에 계시는 관계자님들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이런 기회로 이 자리를 활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발표 우리 장덕진 교수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우리 장 교수님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에 계시면서 최근 들어 우리 장 교수님은 지금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계시면서 특히 최근 들어 본래 우리 장 교수님은 이 경제사회학을 공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 팬데믹과 관련돼 가지고 이 팬데믹 네트워크 연구, 특히 또 최근 들어 가지고는 이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전략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주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오늘 이 발표 주제와 굉장히 어떤 적합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썼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대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장덕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과학 기반 복지 국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지금 이 발표는 원래 분량은 한 40분 이상 필요한 발표입니다만 허락된 시간이 20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또 다양한 예상들을 해왔죠.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뒷부분 발표에서도 비슷한 전망들을 훨씬 더 정교하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각 국가별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인지, 또 지역별로 봤을 때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 국제 정치적으로는 소위 이제 글로벌 리더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G0의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코로나 아주 초창기부터 나왔던 전망입니다만 전망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자체가 디커플링이 되면서 과거에는 기술적인 고려만 하면 됐었다면은 이제는
누구의 기술을 사용할 것이냐라는 선택까지 강요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봤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앞으로의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한 변화의 전망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올해 4월 중순을 기준으로 한 각 국가별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일부러 이제 4월 중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은요, 이때가 소위 K 방역이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그런 정치적인 국제 질서상의 그런 기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4월 중순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보시면요, 세계적으로 적어도 방역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중국 모델입니다. 또 하나는 그 아래에 있는 한국 모델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다른 모든 국가들을 포괄하는 그야말로 나머지 모델입니다. 자, 이때까지 세계적으로 소위 커브를 평탄하게 하는데 성공한 나라는 중국과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나라는 다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었던 미국, 일본, 유럽의 여러 중요한 국가들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소위 나머지 모델에 섞여서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 그다음에 어떻게 중국과 한국은 커브를 평탄하게 할 수 있을까? 자, 이것에 또다시 놀랐습니다. 제가 선진국들이 소위 나머지 국가들과 같이 묶여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 그림으로 바꿔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이 예를 들면은 미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북미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이 나라들 보시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선진국들이 다른 국가들과 아무 차이 없이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역의 성공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방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의 전망을 바꿔놓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늘 부러워했었던 혹은 어떤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생각했었던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아무런 차이가 없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방역 가버넌스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랫동안 우리가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아주 예외적인 사례다라고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우리는 민주화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할 때는 서구 민주주의가 그 모델이고 그 원조고, 한국 민주주의는 열심히 그것을 쫓아가는 그러나 서구 민주주의에 아직 도달하지는 못한 혹은 그것을 앞서지는 못하는, 자, 이런 것으로 늘 인식이 되어 왔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글로벌한 사태가 이것의 전망을 바꿔놓는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데이터의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새로운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대단히 필요한데,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이것이 자칫하면은 비민주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빅브라더의 등장이죠. 비민주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는 데이터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또 주장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오랫동안 부딪혀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예를 들면 중국과 같은 국가들은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기술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데이터 사용과 관련해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한에서 초창기에 기억하시겠지만 드론을 띄웠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시민들의 출입을 감시했었죠. 자, 이것을 놓고 여러 나라들이, 특히 서구민주주의 국가들이 이것은 비민주적이고 이것은 인권 침해적이라고 맹렬하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드론이 떴습니다. 며칠 후에 프랑스 니스에서 드론이 떴습니다. 며칠 후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드론이 떴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던 데이터 사용과 민주주의 사이의 갈등, 이 구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만약에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다면, 지나갈지 안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다면 다시 그 이전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미 한번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망은 데이터를 아마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이 데이터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미리 잘 갖추어 놓은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가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K 방역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확진자 동선 추적해서 숫자 줄이고,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져다주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에 우리가 가장 앞선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 민주주의의 뒷자리를 계속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망에서의 앞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특히 이 민주주의의 전망이 중요해지는 이유는요. 다 아시다시피 뭐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거대 정부가 돌아왔거든요. 예. 자, 인터넷에서는 심지어 이런 그림이 이런 이제 패러디물이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포스터를 약간 바꾼 건데요. 로널드 레이건이 마가릿 thatcher를 안고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자유주의의 상징 같은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이 신자유주의의 시대는 가고 큰 정부가 돌아왔다라는 얘기죠. 이런 커다란 정부가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없다면 아마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전망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지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의 산업 기반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 기반 복지 국가로 나아가자는 주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과학 기반 복지 국가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이제 큰 정부가 되는데 이게 단순히 정부의 예산과 조직만이 커지는 그런 큰 정부가 아니라 과학기술에 입각해서 정부의 기능이 커지는 국가, 혹은 정부의 능력이 커지는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수급의 대상이 과거에는 개인이었었는데 개인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대상으로 한 복지수급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규칙에 의한 복지수급의 대상,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복지수급의 대상을 개인이 아니라 상황으로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 팽창을 최소화하면서 훨씬 효율적이고 유능한 국가로 전환하지 않으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조업 기반 복지 국가는요, 산업적으로는 제조업 팽창기의 산물이고요, 역사적으로는 서구 역사의 산물입니다. 다시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의 복지 국가라는 것은 어느 국가의 어떤 유형이 되었건 복지를 제공하기만 하고 쓰기만 해갖고는 국가가 유지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을 뒷받침하는 산업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고 세수의 기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는 제조업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제조업 전성기에 만들어진 나라들입니다. 요새 우리가 뭐 양극화가 되고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이유는요, 제조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탈산업화라고 하는 것이죠. 제조업이 줄어들고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근데 제조업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중간 정도의 임금을 제공하는 중간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인데, 따라서 중간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중산층이 되는데, 제조업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중간 정도의 임금을 주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따라서 중산층이 줄어드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과거에 우리가 아는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제조업 전성기의 복지국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고 일어나면은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나 있고, 자고 일어나면 중산층이 늘어나 있고, 자고 일어나면은 세금 낼 사람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복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고 일어나면은 일자리가 줄어들어 있고, 자고 일어나면은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들어 있는, 거기다가 인구 고령화까지 감안을 하면요, 그런 상황에서 복지국가를 거꾸로 마치 물고기가 물결을 거슬러서 헤엄을 치는 것처럼 거꾸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힘겨운 일이 됐었죠. 다른 한편으로 서구의 복지국가는 서구 역사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라는 게 단순히 돈 걷어서 나눠주는 것만이 복지국가가 아니라,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시민들 사이에 솔리다리티, 연대의 기반, 계급적인 타협의 기반, 이런 역사적인 경험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역사는 그런 역사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우리가 잘 하기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민주주의의 과거 민주주의의 뒷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형태 민주주의의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 복지국가에 있어서도 제조업 기반 복지국가의 끝자리가 아니라 과학 기반 복지국가의 앞자리를 차지한다면은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리 스포츠에서도 이상하게 잘 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종목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구 같은 거 굉장히 열심히 해서 NBA 우승팀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뭐 혹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되겠죠. 반면에 우리가 이상하게 잘하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뭐 양궁이라든가 골프라든가 우리가 잘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과학은 양궁이나 골프처럼 우리가 유난히 잘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역에도 물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과학과 의료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인력 확충, 생태계 조성, 전국민 과학 교육의 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제조업 기반 과학 기반 복지국가의 또 한 가지 장점은요, 제조업 기반 복지국가에 비해서 투자 회임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지국가가 유지되려면 쓴 돈이 회수되어야 하는데, 제조업 기반 복지국가는 대략 한 20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학 기반 복지국가는 이 페이지가 과학 기반 복지국가는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거대한 공공 조달
시장이 생기고 이것이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투자의 회임 기간이 제조업 기반 복지국가보다 훨씬 더 짧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런 새로운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 조직의 변화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은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의 이 부총리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적어도 과학기술부총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을 해봤던 일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미 3부총리 체제를 경험한 적이 있고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설계하고 확정하는 그런 국회의 정상적인 작동이 필요하겠죠. 21대 국회를 리셋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꾸 끝내라고 하시네요. 예, 그럼 이 정도 말씀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들이 잘 듣지 못하던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그 제조업 기반 복지 국가의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좀 뒷자리에 처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새로운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학 기반, 데이터 기반 사회가 온다면은 어떤 새로운 어떤 복지 국가로서의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서진교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서 박사님은 본래 그 국제 통상 분야에서 쭉 활동해 오신 통상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국제 통상 전문가로서의 관점에서 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질서가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새로 만들어질 국제 질서라는 거대한 그런 담론입니다. 사실 이제 국제 질서라고 하면은 뭐 국제 경제나 통상 무역뿐만 아니라 외교나 안보까지 포함한 사실 다루고 싶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새롭게 만들어진 국제 질서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기존에 있는 질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나 모순들을 갖다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코로나 대응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게 됐는지 하는 것을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가 갖고 있는 모순이나 또는 문제점들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목도했는지 직접 봐왔고 또 경험했는지를 갖다가 살펴봄으로써 저절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고 과연 그렇다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방향의 새로운 질서라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향후에 다가올 새로운 질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난 2월서부터 길게 잡으면 약 한 10여 개월 동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급속한 바이러스의 확산 그리고 급격한 사망자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에 있는 것은 뉴욕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옆에 그러면 장례식
맞짱을 갖다 이제 치르는 그런 과정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를 미처 다 운영할 수 없는 시설 부족 현상이 났고 결국은 대규모 매장까지 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망자 수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 10여 년 동안 일어났던 월남전이나 또는 3년 동안 계속된 어떤 한국전에서 미군이 사망한 숫자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최근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망자 수는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우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 수보다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잘 잊혀지지 않지요. 두 번째는 뭘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사실. 락다운, 국경 봉쇄입니다. 급격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갖다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족했던 거죠. 선진국의 방역 시스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국경 봉쇄가 가져온 또 굉장히 비극적인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경 봉쇄하에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입니다. 새들만 날아다니고 있죠. 마치 우울한 제3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지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국경 봉쇄가 일어나자마자 사실 급격하게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죠.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세계 무역이 어느 정도 충격을 줬냐면 가장 왼쪽 상위에 있는 그림이 수출 주문 지수입니다. 수출을 하려면 먼저 옷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 주문 지수가 약 110, 105 정도에서 30% 이상 불과 한 달 사이에 급감했습니다. 오른쪽은 국제 항공 지수입니다. 당연히 항공 물류 멈추고 특히 무역 거래는 주로 배 운송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운송 지수 역시 30% 이상 급락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충격을 줬는지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재밌는 그림, 극적인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유럽 지도입니다. 유럽 중심, 오른쪽 밑에 이탈리아가 있고 가운데 프랑스, 독일 다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입니다. 이것이 항공 물류가 현재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불빛이요.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락다운 기간에 일어난 사진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이 문제라고 느끼십니까? 이거 말고 여러분들 또 일상생활과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경제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단절. 우리 현대 기아차도 일시 생산이 중단됐던 적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더더욱이나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조그만 부품 하나의 수입 중단으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이 완전히 스탑되고 너무 스탑되니까 먼지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덮어놓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톱니바퀴까지 정교하게 맞물린 국제 글로벌 공급망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재고도 필요 없습니다. 주문과 즉시에 생산가 들어가가지고 재고 비용도 없고 그야말로 생산 비용 최소화에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죠. 전 세계를 연결하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격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또 어떤 모습을 갖다가
보였죠. 가장 인간의 본성과 비슷한 패닉 바잉, 사재기 현상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서구 선진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매장에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할아버지가 약간 멍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사실과 그 이후에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모습, 우리들의 모습, 물론 서구 사회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다고 하지만 이제 점차 마스크 사용이 일상화돼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전혀 낯선 것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사진입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중국의 오염 지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오른쪽은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 락다운돼서 중국의 하늘에 오염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아래 사진은 미국의 LA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생산 중단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맑은 공기와 깨끗한 공기와 맑은 하늘의 중요성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건 코로나 책임론, 미중 갈등, 격화를 또 그 와중에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보았던 사실을 갖다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거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제일 먼저 저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이 결국은 물리적으로 세계화와 관계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티 글로벌라이즘 또는 반세계화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반세계화라기보다는 세계화 2.0 회복력이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 또는 기존의 세계화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하고 개선하는 형태의 새로운 세계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냐,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이미 많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얽힘을 갖다가 단순하게 일시에 해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다 문제를 개선하는 쪽에 해결할 세계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두 번째는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 전 세계는 디지털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너무 익숙해진 거고 사람과 사람이 얘기할 공간 자체도 허용되지 않은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거고 새로운 비트코인 만들어 나오고 서로 모든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디지털화 돼 가고 있는 그런 사회가 올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국제 질서에서 하나의 어떤 고정 상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저는 맑은 공기, 깨끗한 하늘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속 가능성,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나 자연 생태를 갖다가 보존하지 않는 한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이 없으면은 우리가 항상 늘 바이러스와 같이 사는 그런 세계를 경험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새로 만들어질 형성될 국제 질서에는 당연히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돼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늘 걱정스러운 것이 국제 리더십 부재와 미중 간의 갈등은 아마 앞으로의 국제사회에서 상수화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국제 리더십 경쟁, 패권 경쟁 과정에서 국제 리더십의 공백 상태를 맞이할 것이고 결국은 어느 누가
또는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이런 형태의 갈등, 대립인 상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향후에 맞닥뜨릴 국제 질서의 중요한 요소들. 첫째는 반세계화라기보다는 조금 더 회복 가능한 그런 세계화 2.0의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급속한 비대면 디지털 사회가 올 것이고, 물론 이러한 비대면 디지털 사회의 핵심은 여러분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혁명입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사회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디지털 그런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 이용할 수 있는 그룹과 이용할 수 없는 그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빅브라더 문제,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셨죠. 같은 문제가 병행돼서 나타날 것이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조화된 발전의 개념이 모든 경제 발전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에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걱정스럽지만 국제적으로 리더십 부재한 가운데 갈등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에서 조화와 협력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더 많은 그런 사회가 되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국제 질서에 반영돼서 나타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회복 가능한 세계와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등 역시 이 위기와 기회 동시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소통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투익스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우리 시청자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패널들 좀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아마 장 교수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좀 이렇게 영감을 받으셨는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조업 기반 복지 사회에서는 농업 농촌이 소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기반 복지 국가에서는 농업 농촌의 어떤 활력으로 찾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는 어떤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패널 분들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류양보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류 대표님은 그 마케팅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주 상품으로서의 어떤 농산물, 또 공간으로서의 어떤 농촌, 농업과 농촌을 마케팅 전문가로서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올릴지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농업 농촌의 어떤 새로운 위기와 기회, 새로운 어떤 전개 양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뉴노멀 시대 어떠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가, 세 번째로 농업 농촌의 뉴노멀과 또 담대한 대응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동안에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공룡이 멸종하고 생태계가 대변동을 겪었듯이 세계는 지금 마치 코로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것과 같은 그런 임팩트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모든 것이 영향을 받고 있고 4천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 수도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잘 관리하며 버티고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아직도 좋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급기야 10월 30일 0시부터 최소한 한 달간 프랑스 전역에 봉쇄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식당, 주점을 비롯한 비필수 사업장은 모든 문을 닫아야 합니다. 대학을 제외한 각급 학교는 문을 열기로 해서 지난 3월, 5월 1차 봉쇄 때보다는 조금 강도가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집에 머물러야 하고 또 외출하려면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독일 역시 11월 2일부터 한 달간 음식점, 주점 등의 요식업종, 영화관, 공연장 등 여가시설의 문을 닫는 부분 봉쇄에 들어갑니다. 미국도 아주 심각합니다. 누적 확진자는 900만을 넘어서 1000만 명을 바라보고 있고 일일 확진자는
또 9만 명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는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서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효과를 미쳤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그늘을 뚫었던 그 서브프라임 사태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난 3월, 5월 코로나 1차 확산 당시 취해진 강력한 봉쇄 조치로 경제활동이 마비되다시피 하면서 큰 타격을 입은 바가 있지요. 프랑스는 직전 분기 대비 GDP가 올해 1분기에 5.8% 감소한 데 이어 2분기는 13.8%나 줄어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봉쇄와 같은 그런 극약 처방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맞은 유럽 경제에 더 큰 충격이 올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BBC의 분석에 의하면 실업, 경기, 주식시장, 오프라인 소매, 항공여행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전에 비해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심혈을 쏟고 있지만 아주 안정적인 제품이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세계는 사실 여러 부문에서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추동력은 오랜 저성장 기조와 첨단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또 새로운 인류의 등장으로 인하여 일과 삶의 가치관과 또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변화했고 이에 적응하지 못한 부문의 도태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엘빈 토플러가 일갈했듯이 새로운 기술에 편승한 소수의 빠른 부문, 더 패스트와 또 그렇지 못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다수의 느린 부문, 더 슬로우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코로나가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기존의 변화의 흐름을 더 급격히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맥킨지의 조사에 의하면 각 부문의 모든 그 리더들은 코로나 사태가 기업의 경영 방식에 대규모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빨간 원에 표시하였듯이 왼쪽에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 서로 회의를 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사람이 사람을 리드하는 방식, 또 무엇보다 회사의 코어 프로세스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기술혁명으로 인해 촉발되었던 산업과 생활, 문화의 변화의 흐름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급속하게 전개된다는 것, 이러한 변화의 흐름이 대사가 되어서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 그러한 변화의 흐름을 잘 읽고 그것에 함께 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불과 몇 달 만에 우리는 온라인 미팅과 리모트 근무가 일상화되었고 오늘 이 농업농촌일기 심포지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음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초래하는 어떤 새로운 세계, 뉴 노멀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그것이 농업농촌에 어떠한 함의를 갖게 되는지, 올바른 대응 방안이 무엇일지를 잘 성찰하는 것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뉴 노멀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후군들을 관통하는 그 안에 있는 핵심적인 줄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뉴노멀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단절, 격리입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의 특징은 글로벌과 초연결이었죠. 세계가 개인과 기업들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오프라인 무대, 지구촌 마을이었습니다. 모든 일상과 비즈니스, 공동체 활동이 모이고 접촉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활동들을 오히려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 요인으로 만들어버렸고 또 촘촘했던 이러한 연결마디들을 결절시키면서 기존의 틀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의 이동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구글이 제공하는 이동성 분석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사용자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하는 어떤 지역 내 이동 추세 리포트를 보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거주지, 집 근처에 머무르고
개방된 공원 같은 공간에 한정된 장소로 움직이고 있고 소매 유통점, 직장에 대한 이동은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파란색이 주로 직장에 대한 것이고 위에 그 회색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 거주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K 방역 덕분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여겨진 이후 소매 유통점, 식당 등에 대한 이동성이 상당히 회복되고 있고 직장에 대한 이동성은 2차 확산 이후에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양상은 사람들이 필수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이 오래 지속되면서 비필수적인 것에 대한 소비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위한 먹거리와 집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편하고 즐겁게 하기 위한 소비는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기존에 주종을 이루었던 의류, 화장품, 문화와 액세서리 등에 대한 지출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미 메가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던 비대면, 일명 언택트 트렌드는 코로나발 위기로 불안과 공포라는 절박한 동기가 추가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큰 흐름을 바탕으로 소비 구조에 주목할 만한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간편식의 부상입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밀키트를 필두로 한 HMR 시장의 성장은 진행돼 왔습니다. 그동안 1인 가구와 젊은 연령대의 호응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성장을 해왔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간편식의 핵심 가치가 이제는 제대로 된 식사로 시프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HMR은 더 이상 1인 가구나 영타겟을 위한 그냥 간편한 대용식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프리미엄 재료를 사용하여서 훌륭한 식탁을 손쉽게 차리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성에 건강함과 기능성을 더하고 또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세밀한 니즈에 영합하는 영양관리 솔루션으로서 레디 투 이트, 레디 투 드링크 제형의 간편식의 시장 기반을 넓히고 있습니다. 둘째, 홈, 집의 기능성 확대입니다. 집은 이제 잠만 자던 공간에서 휴식과 일과 여가를 보태는 멀티 기능 공간으로 바뀌고 또 집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로봇 경제의 대두입니다. 로봇의 도입을 지연시켰던 심리적, 법률적, 기술적 규제들이 대폭 완화되고 본격적인 로봇 경제를 위한 기초가 마련될 것입니다. 특히 서비스의 라스트 마일, 최종 구간이 있어서 대면을 줄이기 위해서 로봇의 투입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레스토랑에서 테이블까지 음식을 나르는 것도 그렇고 얼마 전에 제가 그 배달의 민족 본사 우아한 형제들에 한번 갔었습니다. 거기서 한창 연구를 진행한 것이 뭐였냐면 현재 많은 배달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그 입구에서부터 그 집 앞에 있는 도로까지의 그 마지막 구간은 배달원도 그렇고 그 1인 가구들이 그 어떤 배달원을 접촉하는 그 현상 때문에 가장 서로 꺼리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배송의 라스트 구간을 사람 대신 로봇이 담당하게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즈니스는 계속 되어야 하죠. 오프라인으로 대면하지 않고도 잘 연결되고 잘 전달하는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줌 같은 화상회의나 협업 툴도 그렇고 예술품, 또 고가의 자동차 같은 이런 아주 고관여 제품에 대한 VR, AR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 또 유튜브 같은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증대되고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멘탈 케어링. 제 친구가 최근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2주 동안 격리를 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 역시 제 자신이 확진되는 것 못지않게 몇 주간 격리가 가져올 그 불편함과 또 회사나 가까운 가족들에 대한 그 민폐 이런 것들이 더욱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재택근무도 한동안이 편해 보이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고 또 1년이 지나면 어떨지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사람들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결과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격리, 폐쇄, 고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 한번 또 겪어본 사람들의 기억, 언제 또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그런 감염병에 대한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다양한 정신적 케어 상품과 서비스가 나올 것입니다.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주로 진행이 되던 심리 상담조차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앱 서비스도 선을 보였습니다. 치유 여행, 치유 농장 이런 것들이 더욱 인기를 끌 것입니다.
여섯 번째, 로컬 기반 비즈니스의 확대입니다. 뉴노멀 시대의 키워드는 신뢰와 안전입니다. 좀 더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다양한 로컬 기반 제품과 서비스가 점점 더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번째, 코리아 프리미엄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이런 콘텐츠들이 홍수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국뽕의 시대이죠. 얼마 전까지는 헬조선이었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일으킨 기적입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등 전자 분야에 이어서 영화, K-팝에 이어 K-방역까지 예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였지만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가 열리고 한국산의 위기와 위상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의 한국 청년이 뽑혔습니다. 보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기적인 것일까요? 지금까지 뉴노멀 시대의 핵심 줄기와 트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뉴노멀 시대에 또 크게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도전은 기후변화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에 더해 세계 각지에서 태풍, 홍수, 폭염, 산불 등 기상 이변과 그로 인한 재난이 생존과 생태계에 아주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산업 전환입니다. 화석연료 기반에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기후에너지 정책으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각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하고 또 국회에서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했는데 정부가 수락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세계 기준으로는 미흡한 수준이고 밖에서는 기후 빌런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안에서는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기후변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많은 학자들이 기후변화와 세계화가 이번 팬데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명한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아주 단호하죠. 그는 물순환 교란으로 인한 생태계 붕괴, 인간에 의한 야생 생태계 파괴, 또 그로 인해서 야생 생명들의 생태계 탈출과 인간 생태계와 접촉 증대를 이 코로나 팬데믹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시하고 코로나와 기후변화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후변화 논란도 많지만 요즘의 푸른 하늘을 보면 서준교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정말 잘 지키는 것이 모든 가치와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코로나가 초래한 뉴노멀의 양상과 트렌드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농업농촌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어젠다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 조사에서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크게 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돈보다 건강, 면역, 안전이 가족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신뢰와 안전의 관점에서 로컬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며 로컬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 식량 주권에 대한 농업계 밖에서의 인식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폭발적이었던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차단되니까 국내 여행이 부각되었죠. 그래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유명 관광지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한적한 농촌 여행이나 캠핑, 차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중요해지면서 또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인 제품과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집밥과 요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요. 또 신선 농산물의 온라인 구매율이 높아졌죠. 간편 대용식과 밀키트 제품이 다양화되면서 품질이 향상되면서 또 농산물의 주요한 판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도전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변하지 않는 업의 본질과 이런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하는 고객 가치가 서로 만나는 지점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경험과 수요가 생겨나기 때문이죠. 그것을 대응하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 새로운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한 예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K-팝은 IT 기술로 VR이나 AR을 도입한 온라인 콘서트를 통해서 오히려 더 넓은 지역과 더 많은 관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팝 분야에서는 클래식 음악에서도 팝 분야뿐만 아니고 클래식 음악에서도 베를린 교향악단은 디지털 콘서트홀을 만들고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하게 공연 중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대 주변에 굉장히 많은 HD 카메라들을 배치해서 아주 풍부하고 생생한 현장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파밸리에서는 가상 와이너리를 만들고 온라인에서 다양한 시음 행사를 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일로는 첫 번째,
그 미래형 이마트를 들 수 있습니다. 이마트 월계점은 오프라인의 강점을 살려서 오프라인의 소비자 경험을 높였습니다. 방문을 해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신선식품과 특화 임대 매장을 확대하고 온라인 구매가 편리한 비식품 매장은 아예 줄여버렸습니다. 진열 역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서 매장 입구에 델리, 밀키트, 불량제리 같은 걸 배치하고 정육수산 코너는 오더메이드 서비스를 제공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대비한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잠실 메가스토어를 오픈하면서 메이커스 랩을 만들었죠. 이곳에는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참신한 상품을 직접 발굴해 선보이는 체험 공간입니다. 천장에는 센서 카메라나 안면인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고객 동선이나 체류 시간 등을 데이터화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커들은 오프라인 고객과 고객의 반응을 파악할 수 있고 롯데하이마트는 실험적인 제품을 체험해보고 싶은 2030 고객을 유치하고 또 매장 내 고객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초래한 뉴노멀의 시대는 합리적인 경제 이론이 예측할 수 있던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시스템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 갑자기 초래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방식이 아닌 단절적이고 혁신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과거로부터의 연장선, 포캐스팅이 아니고 지향하는 미래 좌표에서 거꾸로 연결선을 그리는 백캐스팅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또 시장이 기대하는 농업노천의 브랜드 정체성을 서로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 이미지들에 더해서 미래에 요구되는 새로운 가치 이미지들을 채울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브랜드의 정체성의 내용은 도시민이 맑은 공기로 숨쉴 수 있도록 청정한 환경을 제공하고 또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힐링을 줄 수 있는 고품격의 쉼터, 또 나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랑스러운 일터이자 농촌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삶터가 되는 것입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농업은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세상은 너무 바쁘고 화려하고 재미있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가져온 뉴노멀의 시대에 우리가 숨쉬고 휴식하고 살아가는 이런 본질적인 욕구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회복이 되면서 인간의 시대가 이제 자연의 시대가 되었고 농업 농촌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국민의 삶의 가치가 농업의 본질 가치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가치와 또 새로운 방식으로 담대하게 이 도전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은 이제 심포지움의 세부 분과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심도 있게 정밀하게 논의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제 두 분 지정 토론자님께 순서를 드릴 텐데 이 진행 방식이 아직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전국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든 좋습니다. 질문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분 지정 토론자 가운데서 누가 먼저 하실까요? 우리 최 박사님 먼저 좀 말씀 주실래요? 예, 천학균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편할 때라 이 자리에 앉으세요. 예. 마이크를 좀 꼭. 예, 알았습니다. 저는 최근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 변화를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OECD가 발표한 그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 37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다, 이런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정책 설계와 그 세밀한 관리를 잘한다면 우리나라도 그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러한 희망을 갖게 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큰 변화였습니다. 오늘 발표 관련해서는 저는 세 개의 코멘트를 하고 그리고 질문자들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세 개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총평과 관련된 코멘트인데요. 세 분의 발표 내용은 대체적으로 그 위기를 초래한 원인, 현재 상태에
대해서 분석이 좀 대동소이했다라고 생각되고, 다만 그 대응 방향 관련해서 강조점이 좀 달랐지 않느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그 장 교수님은 과학 기반 복지국가를 언급하면서 과학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토대로 해서 제조업 기반의 복지국가를 탈피해야 되겠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서중희 박사께서는 다자주의가 약화되고 밸류체인의 지역화가 활성화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장덕진 교수께서는 국내적인 대응 방향을 강조한 데 반해서 서중희 박사께서는 국제적인 관점을 강조한 점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황표 대표께서는 농업 농촌의 관점에서 식량 주권, 로컬 가치의 재인식, 농촌 환경의 재평가 등 새로운 그 브랜드 정체성의 확립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세 분의 발표가 서로 보완적이면서 전체 회의의 주제인 뉴노멀 시대, 어떤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주제에 잘 부합되는 그런 좋은 발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점이 이제 큰 총평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코멘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뉴노멀 시대의 변화가 동시다발적이면서 연쇄 효과에 따라서 가속도를 가지고 빠른 속도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기술의 어떤 수용 속도를 보면 전기는 우리가 1873년도에 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1991년도에 발명이 됐고요. 스마트폰은 2007년도에 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를 볼 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수용한 속도가 전기는 46년이 걸렸습니다. 인터넷은 7년, 스마트폰은 4년, 점점 수용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 기여도를 볼 때 전기는 연평균 0.98%포인트 성장을 올린다고 기대가 되고 있고, 정보기술은 1.79%포인트 올린다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기술이 빠른 속도로 일반인들한테 수용이 되면서 경제를 더 많이 끌어올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농촌에 계신 분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빗달길에서 조그만 돌멩이를 굴리면은 그게 빠른 속도로 눈을 뭉치고 나중에 보면은 금방 이제 엄청난 그러한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맞춤형 생산을 촉진하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그린 환경 친화적인 그러한 변화,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등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이 어울려서 21세기의 패권 국가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뉴노멀을 이끄는 네 가지 사항은 디지털화, 그리고 미중 갈등, 언택트 서비스 경제, 글로벌 밸류체인의 개편 등을 들 수 있겠는데, 이런 요소들이 서로 얽혀 있고 상승작용을 하면서 세계 경제를 움직일 것이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최근 세계 패권의 교체는 미국과 영국 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1940년도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19세기 말부터 경제력 측면에서는 영국을 앞질렀지만 군사, 외교, 기축통화 등 여러 측면에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드 체제를 통해서 대관식을 치른 것입니다. 1940년대 후반에. 그래서 패권의 교체 기간이 한 50년, 60년이 걸렸습니다만은 미중의 패권 경쟁은 디지털 전환의 속도라든가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 여하에 따라서 예상보다 빠르게 판명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될 것인지 중국이 될 것인지 아니면 미중이 패권을 공유할 것인지는 이제
판명이 나겠습니다만 그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빠르다라는 점을 제가 두 번째 코멘트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대책이 안 되겠다. 종합적이면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뉴노멀에 대응해서 우리나라는 금년도 7월에 향후 5년간 120조 원을 지원하는 뉴딜, 그린 그 뉴딜, 디지털 뉴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적,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그 상품과 서비스 이동의 수단,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경제 주체, 정부, 기업, 소비자 등 각종 규제를 철폐 내지는 완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어떤 타이밍이 최근의 변화 속도에 못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오고 있는 그 규제 샌드박스의 그런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경우에 금융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프로젝트 이노베이트를 추진해서 빠른 성과를 거둔 바가 있고 또 미국도 디지털 변혁에 걸맞는 규제 개혁을 빨리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합법적인 규제 목적을 달성하면서 또한 디지털 변혁의 이익을 누리는 방향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제가 세 번째 어떤 코멘트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 3개를 발표자 각각에게 각각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장덕진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장 교수님께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전략과 관련해서 탈산업화, 큰 정부의 귀환, 그리고 세계 리더십의 부재, 민주주의 전망, 과학 발전을 언급하면서 과학 기반 복지국가를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좀 좋은 앞으로의 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급하고 싶은 것은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그 변화였던 그 드라이버, 변화 요인이 글로벌화와 세계 통합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가 민족 국가와 국가 주권의 사버린티의 문제, 세 번째가 민주주의, 이 3자 간의 갈등 구조, 결국 트릴레마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데니 로드릭이 이미 이제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세계 통합이 심화되면 국경 장벽이 사라지면서 국가 주권과의 상충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가 주권 상충된 부분을 통합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기묘한데, 우리가 유럽연합의 그 이후에 사례에서도 봤습니다만 국가 간 갈등 조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정치적인 입장 차이는 더더욱이 힘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트릴레마 중에서 국가 주권을 강화하면서 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그런 방안, 그리고 세계 통합을 또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 그 작은 그 두 번째 질문, 장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그 빅브라이드에 대한 그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블록체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의 설계자가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서정희 박사께 드리겠습니다. 서정희 박사께서는 다자주의 약화, 미중 갈등 격화, 비대면 디지털 사회의 전환, 기후변화, 환경 보존 등 새로운 질서 방향을 제시했는데, 우리의 그 대응책, 또 세계적인 어떤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각각 우리 시청자 또 토론자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다면은 세계 질서가 디지털화되고 그린화되지만 파편화가 된다면, 그러면 각국은 각자 도생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미중 경쟁 이후에 새로운 패권 국가가 판명될 때 우리나라와 같은 중개 국가는 과연 역할이 뭐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별 메가 FTA를 통해서 다자질서의 디지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느냐.
네 번째로 현재 그 선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트럼프 이후에 TPP 파기 그리고 파리 기후 환경 그 협약의 탈퇴, WHO 탈퇴 그리고 최근 WTO 사무총장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 등 여러 가지 걸 했는데 앞으로 뭐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면 그러면은 바이든이 다자주의로 복귀했을 때 그렇다고 패권 국가가 바로 이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자주의 되는 경우에 이익이 과거에 그 우리 클린턴이라든가 혹은 오바마 시절과는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자주의 복귀 2.0이랄까 3.0이랄까 이런 부분에 미국의 전략이 좀 달라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 류양보 교수께 대표께 드리고 싶습니다. 류양보 대표께서는 뉴노멀 시대의 농업의 도전과 관련해서 식량 주권의 재인식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농업촌 환경의 재평가, 안전 먹거리의 중요성들을 제시하면서 담대한 그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덕진 교수와 서정교 박사가 제시한 새로운 뉴노멀과 관련해서 본다면 탈산업화 그리고 디지털화라는 그런 변화에 대한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한 그 답변 그런 부분이 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경우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농기구 활용을 통해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서 정부의 지원 방식이라든가 또 영농 기술 등에 대한 그 개선도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세 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토론 듣고 제가 한번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정부에 계신 우리 이상문 국장님 오셨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분 발표 내용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한 시간이었고요. 먼저 장덕진 교수님 발표하신 그 말씀 중에는 다 좋으셨지만 앞으로 과학 기반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또 갈 수 있다. 우리가 잘하는 분야다. 과학이 우리의 장점이다. 그 말씀이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진교 박사님 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 기억에는 앞으로 반세계화가 아니라 회복 가능한 리질리언트한 세계화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유황보 대표님 말씀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좋은 트렌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언택트 다른 의미의 온택트 이제 비즈니스는 어쨌든 코로나19가 있든 없든 비즈니스는 계속돼야 된다는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연초가 되면 새해의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도 많이 하시고 각 연구기관에서도 발표하시고 책을 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 초 1월이 되면 또 내년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고요. 예측을 하실 텐데 올해 1월 달에 많은 이제 트렌드 분석 책들이 나왔을 텐데 올해 이렇게 코로나가 전 세계에 이런 큰 파장을 가져오는 것을 예측한 책들이 있었을까? 예측한 그런 분석들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2년 전 2018년은 사실상 세계 바이러스의 해였습니다. 그 이유는 1918년에 세계 1, 2차 대전의 그 사망자보다도 더 많은 사망자를 냈던 스페인 인플루엔자의 100년 주기가 되는 2018년을 기려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 거다. 세계 바이러스의 해였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 준비하고 그런 나라나 또 어떤 연구기관이나 또 그런 분들이 계셨는지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뭐 정부에 있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조직위원장님께 드리는 뭐 축하의 말씀이자 2015년 오늘 이 제목에도 지금 since 2005에서 2005년부터 지금 15년이나 이 토론을 이렇게 해오고 계신데요. 이 토론의 제목이 지금 농업 농촌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길이라고 하면 길을 모를 땐 지도를 보거나
내비게이션을 지금 활용해서 길을 찾아가는데요. 그럼 우리가 당장 이제 한 달 후 내지는 내년에 당장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하여튼 바로 앞에 일도 알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려서 이 토론회의 제목도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가요가 있었습니다만 가리워진 길, 농업농촌의 가리워진 길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트렌드를 알고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 하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고 굉장히 어찌 보면 좀 불가능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 먼저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코로나19로 전 세계 인류가 지금 힘든데 그럼 똑같이 힘드냐? 누구는 더 힘들고 누구는 덜 힘들고 누구는 심지어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회사들도 또 있을 거고요. 이 트렌드를 잘 활용해서. 그런데 더 힘든 사람은 아무래도 의료복지 수준이 안 좋은 분들, 그래서 더 이제 취약계층이신 분들, 나라로 보면 또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나 동남아 대륙의 저소득 국가들, 이런 분들이 더 힘들죠. 그래서 최근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WFP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그 이유도 이제 저소득 국가 또 저개발 계층의 농업 농촌에 그 분야에 이제 식량을 제공해주는 그런 그 공을 인정받아서 WFP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코비드-19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식량이 가장 최선의 백신이다라는 말까지 이제 남겼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식량 안보가 앞으로도 중요시 될 거고 그 식량을 생산하는 곳이 농업이고 농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농업 농촌이 더 힘든 분야이기도 하지만 이런 코로나19 이런 상황에서 농업 농촌이 또 그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딛고 또 중요한 분야가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식량 안보를 더 제고하기 위해서 더 안정화하기 위해서 정부나 아니면 우리 농업계나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모두들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그 뭐 생산 또 소비 또 교역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멀리는 볼 수 있는, 코로나 덕분에 어찌 보면 아까 그 서진규 박사님 맑은 하늘을 가져다 줬다, 선물로 가져다 줬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맑은 하늘이 있어 저 멀리 산은 보이니까요. 저 멀리 우리가 그 깃발을 볼 수 있으니까 장덕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에 기반한 우리 농업 농촌도 앞으로 어찌 보면 당장 앞은 알기 어렵지만 멀리 보면 과학에 기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농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환경, 또 바이러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면 종다양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농업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아까 장덕진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 민족이 특정한 스포츠에 또 강하고 또 과학에 강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족이 뭐 당장 일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스피드에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를 알기 어려운 이 시대에 스피드에 강한 것은 위기를 대응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량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에게 좀 희망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가운데 우리 김지영 시청자님께서 K 방역이 성공했다면 K 농산물, K 면역 농산물도 가능할 것 같고 K 면역 농장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그 기능성 표시 제도를 강화해 가지고 더욱더 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아주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우리 지정 토론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어떤 그 질문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 장 교수님부터 좀 아까 제가 지금 이 마이크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시청자분이 주셨다고 했던 질문부터 먼저 답을 해보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시간과 질문의 개수를 보면은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주셨던 시청자분의 질문이 과학기반복지국가로 진입하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제조업기반복지국가에서는 농업농촌이 활력을 잃고 있었는데 과학기반복지국가로 진입하게 되면은 농업농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예, 저는 긍정적인 혹은 낙관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제조업 기반 복지국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산업화라고 하는 게 시작된 것과 동시에 그때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산업화의 징표 중에 하나가 농업농촌의 인력,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젊은 인력들이 도시로 모이는 것이었죠.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되고, 왜냐하면 한 군데 모여야 표준적인 제조업 생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산업화가 진전되는 또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농촌 농업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업화가 고도로 진전되면은 농업 인구가 전체 한 2~3% 수준 혹은 그 이하로 고정되는 게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는 제조업 대비 제조업의 생산성이 워낙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대비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제조업 기반 국가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과거 이제 농업 기반 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조직 생활을 하는 조직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표준적인 생산을 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업 기반 국가에서 농촌 농업이 활력을 잃게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이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 기반 복지 국가 혹은 과학 기반의 국가의 전망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조직 생활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직 인구의 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은 굳이 도시에 모여 살아야 할 이유도 옛날보다 훨씬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화가 더 진전될 것이고, 농업의 생산성이 과학의 힘을 통해서 농업의 생산성이 마지막에 이상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 기반 데이터 기반 농업이 되면은 농업의 생산성이 제조업에 비해서 낮아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농업 인구가 따라서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지표 모두에서 적어도 제조업 기반 복지 국가에 비해서는 과학 기반 복지 국가에서 농업 농촌이 더 활력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최낙균 박사님께서 저한테는 질문을 두 개를 주셨는데요. 그 중에 좀 더 구체적인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요. 빅브라더, 그러니까 블록체인 설계자가 빅브라더가 될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이라는 기술 자체가 탈집중화의 기술이고 블록체인이 성립하게 되는 이유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작업하고 모든 사람이 인증하고 이 모든 블록들이 체인을 통해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엔지니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사람의 참여와 이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다 뒤집을 수는 없다. 이런 기반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설계자가 빅브라더가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의 정치적인 적용 사례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주신 질문은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권 강화와 민주주의와 세계 통합 이것을 과학기반복지국가가 다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학기반복지국가가 뭐 모든 문제의 만능 해결사는 아니겠죠. 그러나 적어도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19가 가져오고 있는 변화가 새로운 웨이브의 시작이라면 한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서막이라면 우리가 과거의 모델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모델의 가장 앞자리에 서는 것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의 말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향후의 국제 질서 변화 전망을 보면은 사실 갈등과 대립 속에서 급격한 기술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든 문제들이 세계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적인 다시 또 협력이 또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어렵지만 다자적인 협력을 만들어서 이 갈등을 갖다가 해소할 필요가 있고, 그 와중에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팽팽한 두 양대의 힘이 팽팽할 때는 조그만 돌 한 덩어리라도 더 얹어놓으면 저울의 추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이 유사한 국가들과 힘을 협력해서 어떤 연대를 갖다 강화하는 하나의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이크 좀 누르시고. 예. 예, 최 박사님 주셨던 질문 중에서 어떤 뉴노멀에 우리가 당면한 도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해결에 대한 이런 논의들은 안 그래도 이제 이후의 본과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오늘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가 된다 이런 말도 있듯이 이 뉴노멀에 있어서 오히려 여행이나 항공이나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앞서 나가던 산업이 하루아침에 기반이 붕괴된 반면에 오히려 농업 농촌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의 도전으로 다가오지만 이러한 도전의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 그것이 새로운 기회로 바뀔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잘 인식하자는 것이 이제 취지이고요. 저희 좀 개인적인 의견을 더한다면 가장 중요한 농업에 있어서의 담대한 대응, 혁신은 결국은 문제의 해결,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기술이나 과학적 기반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것, 또 그런 것들을 뭔가 상당히 단계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이제 과학과 기술에 근거한다고 볼 때 이제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 이제 단순하게 설비나 제조 중심의 어떤 그런 형태의 그 스마트 파밍이 아니고 앞으로의 어떤 스마트 파밍은 이러한 과학 기술과 어떤 문화적인 수요,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한 좀 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스마트, 인텔리전트 이런 농업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이제 이상만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농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방향, 주체, 중심 가치 이런 것들을 저는 좀 시프트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존의 어떤 농정에 있어서의 중심이 어떤 농업인, 농업인들의 어떤 소득 증대 이런 것들에 포커스되어 있고, 농업인들의 정의 자체가 뭔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과학과 기술에 근거한 스마트 파밍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런 농지라는 하드 자산에 근거한 정의에서 이제는 과학과 기술의 어떤 소프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면으로 저는 좀 더 넓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현재의 많은 어떤 그런 규제 환경, 이런 정책 환경들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근거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 생산인데 핵심이 현재 저 같은 경우에도 식품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품목 중심의 이런 것들이 아직 굉장히 고정적인 그러한 부분들로 한정되어서 제품을 생산해야지만 허가를 내어주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개인 맞춤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훨씬 좀 이런 제도를 바꿔야 된다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짧게 이제 요약을 한다면 단순하게 저희가 어떤 스마트팜이나 미래 농업을 해나감에 있어서 지금의 기존의 어떤 주체를 보고 미래의 주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과학과 기술은 결국은 자본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어떤 기존 농업인들의 문제점이나 고령화 문제, 여성 노동이 이런 부분들은 뭔가 복지나 사회정책적으로 풀고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훨씬 더 많은 기술과 자본에 근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있어서의 미래의 농업의 주체는 지금 농촌의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중장년 세대들도 참여할 수 있고 또 기업들도 현재 지금 사실 기업들이 농업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큰 돈을 높은 수익을 벌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피해의식을 좀 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기존의 농업인들을 아우르면서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어떤 투트랙적인 접근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이번 분과에서 충분히 아마 많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제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 소개마저 안 하면은 또 이게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실망하실 것 같은데 다양한 의견이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일인데 이 선거가 미중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 농업 농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도 올라오고 또 코로나 이 팬데믹이 중국의 미국 추월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질문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또 이렇습니다. 이 귀촌을 꿈꾸고 계신데 좋은 사업이나 좋은 어떤 그 품목 이런 거는 이거 저 비밀로 질문을 하셔야만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좀 여기 오신 분들한테 개인 메일로 좀 질문해 주시면 이거 뭐 전국에 다 이거 이제 알려지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오늘 아주 이 활발하게 이게 참여해 주시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아직 익숙지 않아 가지고 혹시 제가 드린 질문 가운데 우리 패널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십니까? 최 박사님 혹시 예, 예. 기회가 있으시면은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시간이 한 5분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아까 우리 장 교수님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데 이 팬데믹 초기에 서구의 어떤 그 민주주의 국가들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칭하던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정부의 데이터 활용 효율성과 관련 지어 가지고 이 방역 효과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또 이런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서구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어떤 오랜 전통에 의한 어떤 이 국민 개인들의 어떤 개인 자유에 대한 어떤 가치 부여, 개인 자유에 대한 가치 부여를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의 어떤 모르겠습니다. 이 질병에 대한 어떤 가치와 역사적으로 유전자적으로 익혀져 있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개인 자유에 대한 어떤 가치 부여 이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도 않나. 그래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시기가 진전되면은 우리의 어떤 젊은 세대들이나 역시 또 인식이 우리도 어떤 자유에 대한 인식이 서구처럼 이렇게 쫓아갈 때 역시 그런 어떤 이 과거에 겪었던 그런 어떤 방역 패턴 효과 이런 게 여전히 유지되실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의문도 있습니다. 혹시 어떤 그 자유와 결부해가 자유에 대한 가치, 혹시 교수님 생각 좀 한번 잠깐. 예, 말씀하신 대로 가치관에 특히 이제 자유라는 특정한 가치관을 지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자유를 포함해서 가치관의 체계적인 차이가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한 혹은 개인의 동선과 같은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그런 수용성을 굉장히 크게 좌우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좌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 데이터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한국의 경우에 가치관 변화의 속도를 생각해 보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지금과 같은 팬데믹이 다시 온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받아들이고 정책을 받아들이고 할 것인가? 지금보다는 아마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루라도 빨리 과학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과학기반 복지국가로 진입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은 굉장히 사실은 제조업의 방식 혹은 농업의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빠른 시간 안에 과학기반 복지국가로 진입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 정말 익숙치 않는 이 아주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15번째 이 농업 농촌의 길 아침 전체 토론회를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만은 또 활발하게 또 전국에서 또 참석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도 세 분 주제 발표자 또 이렇게 두 분 지정 토론자님 유익한 토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회와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위기에 위축되지 말고 좀 기회에 더욱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발전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점심시간을 가지고 오후 1시 10분부터입니다. 1시 10분부터 계속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참석을 지속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오늘 오후 1시 10분부터는 식품 소비와 유통의 거대한 변화, 그 다음에 2시 50분부터는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술과 그 생산 측면에서의 거대한 변화, 이런 아주 유익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또 계속해서 이 농업 농촌의 길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좀 홍보해가지고 이 유익한 기회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발표자, 토론자, 이 패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전체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